안녕하세요, 교수입니다. 오늘은 북카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아주 좋은 책은요, 데라시 다카노리의 인생내공 고전 수업이라는 신간입니다. 동양 고전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할 필독서 50권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이제 모든 분야와 모든 시대에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전을 읽는 거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고전을 읽으면 생각하는 힘이 깊고 넓어진다고 해요. 바로 그게 고전의 힘이겠죠. 우리가 50권 이제 그 동양 고전 필독서 50권을 독파하면 내공이 이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웬만한 일에는 꿈쩍도 하지 않을 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진짜 고전의 힘이죠. 이 책은 그 전체 5장 인생 내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는요, 선택의 순간 후회하지 않을 10가지 비책, 이런 이제 제목으로 그 대학, 중용을 비롯한 이제 10개의 고전을 소개하고 있어요. 전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10권씩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3번째 인생 내공, 인간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편 중에 골라봤어요. 인생의 무기가 되는 뜻밖의 발견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참 고전인데도 불구하고 작가가 아주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에 맞춰서 풀어놨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손자병법 소개해 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군사 사상서라고 이 책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손자병법은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이제 2000여 년 전에 춘추 전국 시대에 탄생한 거죠. 그때 그 전쟁의 주체는, 춘추 시대의 전쟁의 주체는 굉장히 자긍심이 높은 선비들이었대요. 그런데 실제로 병사는 누구예요? 그냥 징용된 거예요. 징용돼서 마지못해 전쟁터에 끌려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투욕이 있겠어요? 그냥 틈만 나면 군령을 어기고 전투를 포기하고 멋대로 전쟁터를 이탈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의 특징은요, 아주 과감한 처사예요. 과감한 처사. 손자병법의 지형편에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총애하여 제대로 명령하지 못하고 어지러운데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비유하건대 버릇없는 자식과 같아 전쟁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일화가 이 책에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손무가 우왕 앞에서 이제 군대 지휘를 시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궁중의 미녀 180명을 딱 모았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나눴어요. 두 팀으로. 오왕이 아끼는 궁녀 2사람을 이 2팀에 각각 대장으로 이제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무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른쪽 신호 북을 치면 오른쪽으로 향하고, 왼쪽 신호에 북을 치면 왼쪽으로 향하라.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 신호인 북을 딱 쳤는데, 그렇게 얘기해주고 쳤는데, 그냥 미녀들은 그냥 막 잡담하고 하하호호호 이러면서 막 이제 웃기만 하고 움직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손무가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자, 북을 치면 오른쪽으로, 왼쪽 북을 치면 왼쪽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오른쪽 신호에 북을 두드렸는데 또 미녀들이 또 웃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무가 뭐라고 했냐면, 약속을 했는데도 명령에 미치지 않는 것은 대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미녀, 왕이 총애하는 2미녀를 대장으로 세워놨잖아요. 대장의 책임을 하면서 오왕의 만류도 뿌리치고 아끼는 궁녀 2사람을 베어 죽였대요. 너무 극단적이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대장을 딱 임명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미녀들이 손무의 명령에 따라서 정연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렇게 착착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거죠. 우리는 사실 직장이 전쟁터죠.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에 작가가 뭐라고 써놨냐면, 당신의 상사나 라이벌이 손자병법을 열심히 읽고 있다면 이건 위험한 징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긋하고 여유롭게 행동했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 당신은 사지로 몰리고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을 직장에서 리더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팀장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팀원들이 너무 의욕이 없어요. 틈만 나면 뭐 구직 사이트 보고 이직할 고민이나 하고 일을 어떻게 제대로 해볼까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치자고요. 이럴 때 팀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손자병법을 읽어야 돼요. 앞에서 소개한 내용대로 정말 결단의 순간에 몰린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내가 팀장인데 그렇게 팀원들이 열심히 안 해. 정말 개판이야 완전히. 그런데 파트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뭐 A 파트, B 파트 해서 이제 한 팀을 이루고 있다고 치자고요. 파트장하고 직원들 다 있는 데서 이제 팀장으로서 일의 방향과 완성도의 기준과 원칙과 이런 걸 다 설명하고 이제 목표를 다 정해줬어요. 업무를 배분하고. 그러면서 팀장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일을 잘 해내면서 따라오기를 바랬는데 여전히 그렇게 일을 안 한다. 그럴 때 이제 손자병법에 아까 앞서서 소개해드린 그 내용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과감하게 파트장 둘을 다 날리는 거예요. 다 날리고 다른 사람을 파트장으로 세우는 거죠. 자, 제대로 하든지 관두든지 완전히 딱 절벽 끝에 딱 몰아놓는 거죠.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할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하게 되겠고 아니면 아예 떨어져 나가는 거가 되겠죠. 결국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면 리스크가 크기는 하겠지만 계속 이제 질질 끌려가거나 휘둘리지는 않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편과 사정이 있겠지만 직장에서조차 이렇게 극단으로 결국 해내게 만드는 거, 해내게 하는 거, 이것도 바로 리더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손자병법의 형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우며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 나중에 승리를 구한다. 이기는 군대는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해 있다.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생각으로 싸우는 군대는 패배한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승산을 비교하여 승패를 가늠한다. 승산이 없으면 싸워서는 안 된다. 이길 수 있는 상대인지 아닌지를 아는 자는 승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백전백승, 뭐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말과 연결되죠. 철저한 정보 수집, 그리고 적군과 아군의 어떤 전략 분석, 사전 준비를 해야 그러면서 승산을 늘려가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이길 수 있겠다. 그때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손자병법에서 주장하는 전쟁의 승리 공식입니다. 이거 역시 직장에 응용하기에 딱 맞죠, 여러분? 임원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임원한테 컨펌을 받아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내 보고서를 결제해 줄 당사자, 직장 상사의 성향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아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겁이 많아서 모험을 싫어하는 성향의 임원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신규 아이템 보고서를 들이대면서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적다, 안전하다라는 근거를 강조해야지 컨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컨펌 받아야지 내가 이기는 거니까. 또 어떤 임원은 계속 이제 전문가의 어떤 이야기, 전문가가 한 이야기를 근거로 계속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어디서 얘기한 건데, 그거 뭐 전문가가 얘기한 거야? 뭐 통계치가 있어? 뭐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또 임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유명한 전문가가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 통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걸 구체적으로 찾아서 들이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을 정확히 알고 해야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냥 컨펌해줄 사람의 성향은 관심도 없고 그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준대로 열심히 보고서 쓰고 무조건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직장생활을 전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손자병법을 이럴 때 이제 활용하시는 거죠. 먼저 적을 알아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승패를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공략하면 승산이 있겠구나. 오케이. 승산이 있을 때, 그렇게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대를 확실하게 파악한다는 전략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손자병법 외에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정관정효입니다. 비즈니스 리더들의 필독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데요. 이상적인 이제 군신 관계가 이제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세히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 이제 중국의 명군 당태종의 활약에 주안점을 두고 자, 상사로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이거를 이제 배울 수가 있대요. 비즈니스 리더로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첫 번째 배워야 할 고전이라고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얘기 중에 이제 그 태종 이세민이 나오는데요. 당나라 제2대 황제래요. 초대 황제 고조 이연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형과 동생 다 죽이고 아버지를 연금하면서 이제 2대 황제로 즉위한 거죠. 이렇게 들으면 폭군의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이제 중국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왕이죠. 당 건국의 1등 공신. 세운 지 얼마 안 되는 당 제국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그 초석을 닦은 명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관정묘 그 군도편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태종이 위징에게 물었어요. 무엇을 일러 현명한 군주와 어리석은 군주라고 하는가? 질문했어요. 위징이 대답하였어요. 군주가 현명하신 이유는 널리 남의 의견을 듣기 때문이며 군주가 어리석은 이유는 한쪽만을 믿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죠. 그죠? 특히 이제 리더로 가면 갈수록 내 귀에 단소리만 좋아하고 듣기 싫은 소리 이런 거 정말 그야말로 직원 이런 거 싫어하는 리더들 굉장히 이제 위험하죠, 사실. 훌륭한 군주의 조건은 널리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좋은 리더의 조건이 널리 의견을 듣는 거라는 거죠. 위징은 이제 굉장히 똑똑한 그런 신하였던 것 같아요. 서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라고 충고했대요. 어리석은 군주의 조건은 마음에 드는 말만 믿는 것. 그래서 신하는 군주에게 직언해야 하며 군주는 넓은 아량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정관정묘에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관정묘는 이처럼 리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부하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요, 이제 인생내용 고전 수업에서는 그 고전 50권을 아주 알기 쉽게 흥미롭게 소개를 해놨는데요. 사실 우리는 다 고전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 책은 참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저는 이제 이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책 한 권을 먼저 다 읽었는데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꽉 차오르면서 이렇게 그야말로 그 동양 고전의 지혜를 내 것으로 쉽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특히 리더분들한테는 꼭 일독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혹시 그 선배들한테 무슨 이제 책을 선물한다든지 이러면은 이 책이 굉장히 부담이 없이 선물하기에 아주 연말에 선물하기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게 보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라도 굉장히 호감을 느낄 만한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유쌤의 북카페 인생내공 고전 수업 함께 알아봤습니다.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